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늦은 저녁에 강연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여기 강연에 오기 전에 전에 이 시리즈에서 강연하셨던 분들께 좀 여쭤봤어요. 듣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가 여쭤봤더니 초등학생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준비를 좀 했는데요. 실제로 초등학생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 중학생 분들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다들 초등학생이시죠? 또는 뭐 유치원생도 있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대학교에서 형님들한테 수업을 하고 왔는데, 좀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때 뭐 배우냐, 중학교 때 뭐 배우냐,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물어봤더니, 저희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도 왠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제가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고, 그리고 너무 쉽다 싶으시면 이제 강연이 끝난 뒤에 조금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 초등학교 한 고학년 그런 분들은 끝나고 또 어려운 질문 해주시면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되, 강연은 조금 쉽게, 최대한 쉽게 제가 말로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해볼게요. 네, 강연의 제목은 끈으로 만들어진 세상이고요. 또 부제는 제가 이제 물리와 수학의 만남이라고 달아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목 끝에다가 물음표를 여기다 이제 달아놨죠. 원래 제목에 대한 물음표가 없었는데, 이제 과연 우리 세상이 끈으로 만들어져 있겠는가 이제 라는 질문으로 좀 강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물리와 수학이 어떻게 만나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더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려고 해요. 네,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물리학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오늘 대학교 형님들한테 물어보고 놀란 건데, 물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안 들어본대요. 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잘 몰랐는데, 일단 물리가 뭔지를 먼저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한문도 아마 요즘 초등학교에서 한문을 배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나이가 조금 있는 고학년 학생들은 이 한문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물리라고 할 때 물자는 이제 뭐 물체 이런 것들이에요. 만물, 모든 물건들, 물체들. 자, 그런 물체들이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이치로, 어떠한 법칙을 따라서 작동하겠는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원리, 물리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원리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딱 이거예요.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를 밀어요. 물체를 밀면 움직이겠죠. 가만히 있는 물체를 이렇게 밀면 움직이겠죠. 그게 물리학에서 말하는 원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 물체. 자, 물체가 있어요. 그리고 물체를 밀어요. 또는 당겨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물리학이라는 공부를 할 때 이해하려고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어요. 좀 전에 도입 강연 굉장히 재밌게 아마 보셨을 텐데, 제 강연은 상대적으로 좀 딱딱할 수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로 물체가 뭔지. 자, 물체는 이게 무슨 물체인지 보다는 이 물체가 얼마나 많이 있냐, 자, 물체의 양이 얼마나 되냐, 그게 일단 중요해요. 저희가 물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 물체가 많이 있거나 적게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질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게 빨간 공이 있죠. 이 물체가 양이 한 10 정도 된다. 자, 숫자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10 정도 된다. 근데 이건 좀 더 작아요. 양이 적죠. 자, 물체가 한 1 정도 있어요. 자, 정확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렇게 물체의 양이 한 10 정도 된다. 또는 1 정도 된다. 아니면 더 많아서 물체의 양이 한 100 정도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물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양이 10인지 1인지 100인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질량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자, 일단 저희는 물체가 10만큼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물체를 밀어볼 거예요. 자, 물체를 미는데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제 그게 물리라고 했죠. 자, 물체를 밀거나 당길 텐데요. 여기서 물체를 밀 때 저희가 물체를 세게 미냐 또는 좀 약하게 미냐, 자, 얼마나 세게 미느냐 라는 거를 저희가 힘이라고 해요. 힘. 자, 여러분이 힘 줘서 민다 뭐 이런 말 하죠. 정확히 그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잡아 당겨 볼 거예요. 이렇게 줄을 달고 이렇게 좀 당겨 보죠. 당기는 세기가 얼마나 센지 5만큼 세게 당겨 봤어요. 자, 그러면 물체를 당기면 물체가 움직이겠죠. 자, 이렇게 5만큼 당겨 볼 수가 있겠고, 좀 더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좀 더 세게 한 10만큼 당겨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주어진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를 당기거나 미는 힘을 주는데 그 힘이 얼마나 많냐? 이렇게 5만큼 되는 힘이다. 10만큼 되는 힘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세 번째 파란색이죠. 자, 물체가 10만큼 있고 10 정도의 힘으로 당겨 봤어요. 그랬더니 움직일 텐데 움직이는 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물체가 여기 있었는데 그 물체를 당겼더니 물체가 위치가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거를 여기 있던 물체가 이쪽으로 어느 정도 왔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 그게 이제 위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물체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올 때 좀 빠르게 오거나 천천히 오거나 그럴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속도라고 해요. 뭐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뭐 10km로 간다, 20km로 간다 이런 말 하시죠. 그런 거예요. 그게 속도예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 또는 얼마나 점점 더 빨라지게 움직이냐. 자, 여기 가만히 있던 게 시간이 지났더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빨라지는 거죠. 같은 속도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빨라지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가속도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우리가 물체를 밀면 움직인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요 세 번째, 이제 가속도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식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가속도의 예로서 점점 빨라지는데 1초가 지날 때마다 속도가 1씩 빨라진다. 처음에는 속도가 0이었는데 1초 지났더니 속도가 1이 됐고 2초 지났더니 속도가 2가 됐고, 자, 이런 식으로 속도가 1초마다 1씩 빨라진다는 건 이제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물리랑 수학의 만남이라고 했는데 벌써 시작이 됐어요. 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변하는 수예요. 자, 힘. 제가 그냥 F라고 썼는데 이게 숫자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숫자예요. 자, 보시면 F가 10이에요. 힘이 force, 영어로 force이기 때문에 F라고 썼는데 F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이게 수가 되는 거죠. 변하는 수인데 F라고 써놓고 F가 10이 되면 10만큼의 힘, F가 5가 되면 5만큼의 힘, 이런 식으로 변하는 수예요. 변수라고 해요. 자, 여기서는 요 예에서는 10만큼으로 당겼다고 했죠. 그러면 힘이 10이에요. 자, 그리고 물체의 양이 여기서는 10만큼 있다고 했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M, 요게 질량인데 M에다가 또 10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속도가 1만큼 빨라진다고 했어요. 1초마다. 이게 가속도라고 했죠. 자, 여기 파란색이 가속도인데 여기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체가 10만큼 있을 때 10만큼의 힘을 주면 10이 10 곱하기 1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1이 된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주어진 물체가 어떠한 양만큼 있었는데 거기다가 어느 정도로 힘을 줬더니 움직이는 방식이 1초마다 1씩 빨라지는 방식으로 움직일 거다. 자, 이런 거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 원리가 바로 물체를 밀면 움직이는데 이런 방식으로 움직인다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숫자를 가지고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운 계산이긴 하지만 곱하기죠. 근데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로 물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수학으로. 만약에 물체가 10이 아니라 5만큼 있었다면 똑같은 힘이지만 10은 5 곱하기 2라고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물체의 양이 줄어들면 더 빨리 빨라져요. 자, 양이 적으면 같은 힘으로 밀어도 더 빠르게 빨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가 요 식에 들어있고 이런 것이 이제 수학, 수를 배우는 건데 이건 변하는 수일 뿐이에요. 똑같이 수예요. 그래서
이런 물리의 기본적인 원리를 수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물리학이 수학을 통해서 작동하는 방식의 아주 간단한 예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가 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힘 많이 아시죠? 우리한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힘이 뭐가 있죠? 중력이요. 네, 중력 이야기를 하려고 했긴 했어요. 너무 자연스럽죠? 우리 가만히 있는데도 그 중력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자, 중력이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땅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나무에서 사과나무인데 사과가 뚝뚝 떨어져요. 그쵸? 자, 사과가 왜 떨어질까? 자, 이런 거를 생각해 봤던 사람이 있었어요. 한 400~500년 전에. 자, 그런데, 맞아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중력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는 거다. 이제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중력이라는 건 뭐냐? 아까 물체의 양이라는 걸 질량이라고 했죠. 자, 질량이 있는 물체들은 모든 물체끼리 질량만 있으면 서로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자, 그게 중력이에요. 그럼 여기서 물체를 두 개를 생각해서 어떤 물체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사과라는 물체가 있고 또 다른 물체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물체는 뭘까요? 그렇죠. 네. 자, 사실은 이제 커다란 지구가 있고 그 지구보다 좀 위에, 약간 위에 사과가 떠 있는 건데 사과를 딱 놓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커다란 물체, 지구라는 물체가 이 사과라는 작은 물체를 잡아당겨서 자, 질량이 있는 두 개의 물체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그래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커다란 물체, 큰 양이죠. 여기 지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작은 물체, 양이 적지만 그거를 사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질량을 가진 두 개의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대요. 이제 그걸 중력이라고 부른대요. 자, 그런데 이 중력은 우리가 잘 알아요, 이제. 이 물체 두 개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중력이 세대요. 자, 거리가 멀어지면 그 중력이 약하대요.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물체 두 개가 있는데 그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너무 멀면 물체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죠. 너무 멀면. 그러니까 중력이 없어요. 그런데 두 물체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점점 센 힘으로 잡아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거리를 제가 변하는 수 R이라고 하면은 이 거리 R이 작은 숫자가 들어갈수록 이 둘 사이의 힘이 세다는 거예요. 중력이. 자, 두 번째로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중력을 더 세게 만들어 준대요. 이것도 자연스럽죠. 이 커다란 물체가 지구처럼 엄청나게 크고 양이 많으면 그 위에 있는 작은 물체가 엄청나게 큰 중력을 느끼는 거고 여기 있는 커다란 물체가 지구만큼은 아니고 좀 더 작은 물체였고 양이 적다면 이 물체 때문에 여기 있는 물체한테 당겨지는 중력이 좀 더 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또 역시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힘 F가 중력이라는 힘이 자, 여기 있는 질량이 클수록 자, 여기 있는 질량이 클수록 세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클수록 이 힘이 세지고요.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 거리는 나누기로 들어와요. 자, 10으로 나누고 100으로 나누고 1000으로 나누고 점점 큰 수로 나누면 작아지죠, 숫자가. 중력이 거리가 멀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써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면 아까 어떤 학생이 이야기했죠. 맞아요. 자, 이 분이 바로 그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예요. 자, 물리학을 공부하는 과학자예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한 400년? 그쵸? 2043년. 400년 좀 안 됐네요. 자, 어쨌든 한 1600년대 요때에 태어나셔서 아주 재미난 과학을 많이 만들어낸 분인데 자, 이분이 중력에 대한 법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법칙을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자, 수학으로 물리를 설명하고 있죠.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뉴턴이 했고, 그래서 질량을 가진 물체가 두 개가 있으면 서로 끌어당기는데 거리가 가까울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고 멀수록 약하고, 또 그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양이 많으면, 물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중력이 세고, 자, 그런 얘기를 뉴턴이 하고서 이렇게 수학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힘은 이렇게 결정이 된다. 자, 그런데 혹시 이 사람 알아요? 아인슈타인. 맞아요.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주학자, 뭐 물리학자, 수학 뭐 다 하는 사람이죠. 자, 아인슈타인 되게 유명하죠. 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아까 뉴턴의 시대보다 한 200년쯤 더 뒤에 1800년 후반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 아인슈타인 물리학자고 또 우주학자라고 했죠. 우주학자, 뭐 수학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신 아주 훌륭한 과학자인데,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200년 전에 그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만들어낸 중력의 이론 또는 중력의 법칙을 좀 송두리째 바꿨어요. 관점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자,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질량을 가진 큰 물체가 만약에 있으면 그 물체가 우리가 그 물체 주변에 있는 공간을 바꿔버린대요. 자, 질량을 가진 큰 물체가 여기 놓여 있으면 그 물체 때문에 공간이 바뀌어요. 공간이 휘어져요. 자, 그래서 공간이 휘어지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다른 얘기 같죠? 아까 말했던 중력이랑 전혀 다른 얘기 같죠? 자, 그래서 뉴턴이 얘기한 중력이랑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중력은 굉장히 달라요.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중력의 이론을 만들었어요. 아까 뉴턴이 중력 이론을 만들었고 제가 식을 설명을 했는데, 아인슈타인도 중력의 이론을 만들었어요. 어떤 식이 있어요. 자, 이 식에 따라서 중력을 결정할 수가 있대요. 근데 중력을 결정하고 그 중력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좀 전에 뉴턴이 했던 거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식을 설명하진 않겠는데요. 일단 좀 전에 이야기한 거죠. 첫째,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다면 그 물체가 주변에 있는 공간을 휘게 만드는 게 1번이에요. 자, 공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체는 하나도 없고 공간만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평평한 어떤 고무판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엄청나게 질량이 많은 커다란 물체를 놔봤어요. 그랬더니 고무판이 이렇게 좀 휘어지겠죠. 이건 비유입니다. 실제로 뭐 이것 때문에 중력이라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물체가 없을 때 평평하고 판판했던 고무판이 아주 커다란 양이 많은 물체 때문에 이 고무판의 공간이 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 1번의 상태에서 이제 다른 물체가 있어서 그 다른 물체가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중력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다른 물체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다른 물체만 있어요. 커다란 물체는 없고요. 공간은 휘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작은 물체가 이쪽으로 쭉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면 공간이 판판하기 때문에 그냥 쭉 움직이겠죠. 하얀 선을 따라서,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쭉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작은 물체가 이렇게 휘어진 공간에서 움직인다면, 그러면 반듯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요. 왜냐하면 공간이 휘어져 있으니까 반듯하게 가려고 하는데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휘어지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아인슈타인이 말한 중력이에요. 자, 여기서는 커다란 물체가 있어서 이 커다란 물체가 이 작은 물체한테 힘을 주면서 당기는 게 중력이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이 커다란 물체가 일단 1번으로 공간을 휘게 만들고, 그게 다예요. 자, 이 커다란 물체는 작은 물체한테 어떤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공간을 휘어요.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다른 물체가 움직이는데 휘어진 공간에서 움직이면 이 커다란 물체가 자기를 당기는 게 아니라 이 커다란 물체가 휘어놓은 공간에서 반듯하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휘어진다. 자, 그게 중력이 작용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공간이 휘어졌고 이런 걸 다 잊어버리시고 커다란 물체가 있는데 뉴턴이 말한 대로 이 커다란 물체가 이 작은 물체를 중력으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하얀 점선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던 작은 물체가 휘어지겠죠. 잡아당기니까. 그거랑 똑같은 게 바로 휘어진 공간에서 작은 물체가 움직여서 휘어진 길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자, 전혀 다른 것 같죠? 전혀 다른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도 뉴턴이 설명했던 중력이랑 똑같은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결과적으로. 결과는 뭐냐? 이 작은 물체가 휘어지게 움직인다는 그 결과예요. 근데 그거를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끌어당겨서 휘어지게 가는 게 아니라 커다란 물체가 공간을 휘고 휘어진 공간에서 휘어진 길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이 설명은 됐지만 이게 뉴턴이 설명한 방식으로 설명할 때랑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방식으로 설명할 때랑 전혀 다르게 설명이 될 때도 있어요. 자, 근데 실험은 누구의 편을 들어줬냐? 아인슈타인의 편을 들어줬어요. 뉴턴이 설명한 대로 설명하면 우리가 실험에서 보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현상을 아인슈타인의 방식으로 설명했더니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은 아인슈타인의 편을 들어줬어요. 결국 중력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알게 됐어요. 자, 이제 약간 기어를 바꿔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네. 산소. 탄소. 네, 또. 원소. 네. 네. 질소. 원자와 분자. 네, 말씀하세요. 양자. 네, 말씀하시죠. 쿼크 렙톤. 다 나왔어요. 자, 여기에 보석이 있어서 이 다이아몬드를 보고 아마 탄소를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자, 뭐든지 간에 뭐 물체가 있어요. 뭐 피아노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일 수도 있어요. 자, 뭔가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은 뭐냐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자, 뭘로 그 물체가 이루어져 있을까? 가장 깊이 들어가서 봤을 때 뭐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자, 살짝 분위기를 바꿨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보려면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돋보기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보석을 돋보기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보석이 크게 보이겠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봤더니 아까 저기 뒤에서 얘기했었나요? 뭐 원소, 원자 이런 얘기했죠. 이 속에 원자가 있어요. 자, 엄청나게 작은데 뭐 일반적인 돋보기로는 볼 수가 없고요. 아주 잘 보면, 아주 좋은 기계로 잘 보면 이 속에 있는 원자를 볼 수가 있는데 되게 작아요. 굉장히 작은데 이렇게 어떤 알갱이들이 속에 있는 게 보여요. 마치 운동장에 보면은 모래 알갱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퍼보면 이렇게 모래 알갱이들이 보이죠.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보이는 건데 이렇게 눈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속에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원자라는 걸 봤어요, 우리가. 그 속에 어떤 아주 기본적인 어떤 알갱이 같은 것들이 모여 있는 걸 봤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다른 게 보일까?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뒤에서 뭐 쿼크 얘기하셨고 렙톤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볼 거예요, 이제. 자,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이런 돋보기로는 못 봐요. 자, 그리고 뭐 좀 더 좋은, 아주 좋은 현미경이라는 게 있는데 뭐 현미경으로도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게 여러 가지 최대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이 원자보다 작은 걸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주 깊이,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가서 보려면 어떤 거를 해야지 보일까요? 돋보기 가지고는 안 되는데 뭘로 봐야 될까요? 네. 예, 현미경. 어쨌든 현미경이죠. 또. 네. 전자현미경. 또 현미경이죠. 네. 자, 현미경 어떤 기계 놓고, 현미경 같은 기계 놓고 여기다가 물체를 놓은 다음에 이렇게 쳐다보면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아주 깊이는 못 봐요. 아주 자세히는 못 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원자라는 아주 작은 알갱이보다
더 깊이 봤을 때 그 속에 또 뭐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보려면 현미경 놓고서 이렇게 쳐다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아주 깊이 보려면 이런 걸 해야 돼요. 혹시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거 자석으로 엄청 빨리 돌게가지고. 맞아요. 비슷해요. 근데 저 우주 처음 생겨날 때 보려고 한 거. 네, 비슷해요. 네. 네, 말씀해 보시죠. 전파망원경. 자, 이 그림이 뭐 애매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 지도예요. 지도 같은 거죠. 아주 하늘에서 어떤 지역을 찍은 사진인데 어디 같아요, 여기? 일본, 또 미국, 한국. 자, 여기는 스위스라는 나라예요. 스위스. 자, 스위스라는 나라예요. 자, 스위스라는 나라에 제네바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위로 올라가서 한번 사진을 찍어본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보이세요? 자, 이게 노란색으로 동그랗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속에 뭐가 있는 건데요. 자, 이 속에 뭐가 있냐? 자, 일단 이 속에 뭐가 동그랗게 노란색 선을 따라서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대형 강입자 충돌기. 그리고 이런 충돌기를 관리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를 선 연구소라고 불러요.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에 있는 선 연구소라는 연구소예요. 자, 아까 뭐 속에서 뭐 원자를 돌린다고 했나요? 자, 뭔가를 돌리는 건데요. 이 노란 선을 따라서 돌리는 건데요. 돌리려면 길이 있어야겠죠, 길이. 자, 이게 그냥 이 위에 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바닥으로 내려가요. 자, 100m만큼 내려가요, 100m. 자,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봤죠, 학교에서? 꽤 멀죠? 가까워요? 자, 근데 그 100m만큼 걸어가는 게 아니고 땅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만큼을 땅속으로 내려가요. 그 정도면 꽤 깊겠죠? 여러분 땅속으로 얼마나 깊이 내려가 보셨어요? 자, 100m만큼 내려가요. 100m 달리기 한 만큼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땅으로 뚫고. 거기 내려가 보면 지하에 터널이 있어요. 이렇게 터널이. 동그랗게 터널이 있는 거예요. 자, 그 터널이 길이가 얼마나 되냐? 굉장히 길어요. 자, 27km나 돼요. 자, 27km가 뭐냐? 자, 제가 오늘 지도에서 찾아봤는데 저희가 여기 도서관에 있죠. 여기서 27km만큼 걸어가면, 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 뭐 일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일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넘어가요. 자, 여러분들 가장 멀리서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오실 때 얼마나 멀리서 왔어요? 27km만큼은 꽤 멀어요, 사실. 거의 뭐 서울을 쫙 넘어갔죠. 여기서부터 27km 거리 가면은 서울이 그냥 확확 넘어가요. 자, 근데 그만큼 되는 거리가, 그만큼 걸어갈 만큼 이렇게 쭉 걸어가면은 아주 멀리 27km만큼이나 되는 아주 큰 동그란 터널이에요. 땅속에 있어요, 땅속에. 자, 그리고 그 땅속에 100m만큼 내려갔을 때 이렇게 27km만큼 거리를 이렇게 그 입자, 아까 뭐 원자를 돌린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원자는 아니고요. 어떤 강입자를 돌리는 건데 아주 작은 입자를 이 27km나 되는 이 동그라미를 따라서 땅속 100m에서 돌리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자, 터널이 있고 그 안에 입자가 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이 쭉 나 있고요. 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도는 입자들이 서로 부딪혀서, 아주 빠르게 부딪혀서 뭔가 부딪히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아주 세게 부딪히면. 자, 근데 그때 일어나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보기 위해서 어떤 기계가 있어요. 자, 이 동그라미 안에 4개의 기계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큼직한 기계가 있어가지고 막 돌리다가 서로 부딪히면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거 검출기라고 불러요, 이거를. 자, 근데 여기 지하 100m에 내려갈 수 있어요. 제가 내려가 봤어요. 이렇게 커다란 검출기가 있고요. 진짜 커요. 제가 아까 저기 착시 보셨을 때 가까이에 있어서 커 보이는 거고, 제가 사실은 이거 뒤에 있는 거 엄청나게 큰 검출기예요. 그리고 이 길도 제가 내려가 본 건 아니고, 자, 길에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자, 어쨌든 길이 쭉 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아주 빠르게 입자를 돌려서
그 빠른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뭔가 그 속에서 튀어나오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아까는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본다고 했는데 현미경으로만은 볼 수가 없는 게 많아서 이제는 이거를 이 속에 뭐가 있나를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빠른 입자를 여기다가 팍 부딪히게 해서 그 속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속에 있는 뭔가를 관찰할 수 있겠죠. 네. 질문인가요? 아닌가요? 네. 그런 방식으로 자, 현미경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빠르게 입자를 돌려서 부딪히게 해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자 해서 이렇게 아주 작은 원자라는 구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됐고요. 그 안에서 뭐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 또 전자라는 게 있고 또 핵 안에는 뭐 쿼크, 아까 쿼크도 얘기하셨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쿼크에는 또 어떤 종류가 있고 뭐 빨간색 쿼크, 파란색 쿼크, 초록색 쿼크. 자,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서로 다른 종류의 쿼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커다란 가속기를 만들고 입자를 부딪히고 그런 식으로 실험을 통해서 아, 우리 자연에는 이런 입자들이 있구나. 아주 작은 입자예요. 자, 원자, 이런 입자보다 훨씬 더 작은, 더욱더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입자들이에요. 자, 그런 입자들이 있구나. 자, 쿼크도 있고, 뭐 전자, 렙톤. 자, 이런 게 렙톤이에요. 아까 렙톤도 얘기하셨죠. 네, 그런 아주 몇 가지 입자가 있고, 그 입자들이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입자들이 어떻게 서로 밀치고 어떻게 당기고 그런 것들까지도 이런 실험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질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아주 근본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갔을 때 그 속에 있는 가장 작은 건 뭘까?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이런 방식으로 서로 잡아당기고 밀고 힘을 주고 받는다 라는 것들을 봤어요. 우리가 봤어요, 실험으로.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고에너지 물리라고 해요. 자, 고가 뭐예요? 고? 네? 고는 높을 고, 맞아요. 높을 고. 높아요. 뭐가 높아요? 에너지가 높아요. 에너지가. 자, 에너지가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데 10만큼, 100만큼, 1000만큼 엄청나게 높은 숫자로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아까 입자를 빨리 돌린다고 했죠? 아주 빠르게 돌려서 부딪히는 거예요. 높은 에너지로 돌리면 작은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리를 고에너지 물리라고 해요. 아주 높은 에너지에서 보이는 아주 작은 세계의 물리 현상.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를 고에너지 물리라고 해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는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고에너지 물리 현상을 이제는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이론이라는 건 뭐냐? 식을 써가지고 아까 F는 ma 뭐 이런 식을 썼었죠. 또 아인슈타인도 뭐 G는 뭐 T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썼었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식을 써서 숫자를 집어넣고 계산을 해서 아, 이것과 이것이 서로 잡아당기거나 밀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계산하는 방식을 이론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그게 일어났다 라는 것들도 봤어요. 자, 그래서 입자 물리의 이론 모델인데 자, 입자들의 물리를 설명하는 이론적인 모델인데 아주 특별한 모형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표준 모형이라고 불러요. 자, 표준적인, 아주 표준적인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연을 설명하는 아주 표준적인 모형. 자, 그런데 이 모형은 양자 모델이에요. 아까 뭐 양자도 이야기하셨지, 누가. 자, 양자가 뭔지 이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론 모델인데 양자 모델이에요. 양자가 뭐냐? 여기 또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닐스 보어라고 써있죠. 자,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에요. 닐스 보어. 자, 이 사람이 뭐를 알아냈냐? 뭐를 알아냈다기보다는 뭐를 설명했느냐? 자,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그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 안에 어떤 무거운 양이 많은 어떤
중심에 무언가가 있고 그 주변을 전자라고 하는 또 다른 입자가 돌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 보어라는 사람이 이 전자가 빙글빙글 자 중심에 있는 어떤 양이 많은 거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전자가 어디서나 돌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중심에 있는 걸 예를 들어서 태양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태양. 우리가 태양이 있고 우리 지구도 있고 수성도 있고 금성도 있는데 많은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빙글빙글 돌죠. 자, 그런데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 떨어져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꼭 그 거리일 필요는 없겠죠. 다른 것들은 좀 더 짧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돌 수도 있겠고 더 멀리서 돌 수도 있겠고 어떤 거리만큼이든지 떨어져서 돌리면 돌아요. 적절한 조건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태양이 그것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돌 수 있어요. 그런데 보어가 무슨 얘기를 했냐? 이 원자의 세계에서 아주 작은 원자의 세계에서는 전자가 이 원자 핵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데 아주 특정한 거리만큼 떨어져서만 돌 수 있대요. 자, 요만큼 떨어져서 돌 수 있고 요만큼에서 돌 수 있는데 요 사이에서는 못 돈다는 거예요. 조금 특이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돌 수 있는 가능한 길이 아주 특별하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양자역학이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자, 양자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딱딱딱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는 못 돌고 여기까지 와서 또 다시 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1, 2, 3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1과 2 사이에 숫자가 되게 많죠. 1과 2 사이에 1.5도 있고 1.1도 있고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데 1과 2 사이에 있는 다른 숫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딱딱 떨어져 있다는 게 결국은 요즘의 양자역학의 기초가 됐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전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자, 보어는 85년에 태어났는데 아까 아인슈타인이 몇 년에 태어났죠? 기억 못 하시죠? 79년. 네. 자, 보어가 아인슈타인한테 동생인데 6년 동생이에요. 6살 어린 동생. 여러분들한테 6살 어리면 아주 어리겠죠? 자, 보어랑 아인슈타인은 같이 살았어요.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보어이고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자,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요? 둘이 되게 친했대요. 두 분이 되게 친했는데 서로 되게 많이 다투었대요. 물리 가지고. 왜 다퉜냐? 이 보어라는 과학자는 양자역학이라는 이런 물리를 어떻게 보면 시작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은 아주 많은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낸 학문이지만 이 보어가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의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들도 제시했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 보어가 이야기하는 양자역학을 도저히 아인슈타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양자역학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일은 확률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확률로. 확률이 뭐예요? 자, 제가 여기서 뭔가를 보려면 지금 뭔가를 제가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볼 수도 있고 저기서 볼 수도 있고 저기서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볼 수 있는 확률이 뭐 한 0.1이고 여기서 볼 수 있는 확률이 0.5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보이는데 좀 이따 보면 여기서 보이고 뭐 다른 방식으로 보면 저기서 보이고, 뭐 지금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반드시 여기서만 보일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 여러분 주사위를 던지면 주사위에서 무슨 숫자가 나올지 알기가 되게 어렵죠. 뭐 모른다고 봐야죠. 게임을 하잖아요. 누가 더 큰 숫자 나오나 던져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했대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자, 던져봤더니 무슨 숫자가 나오는 걸 알 수 있는 이런 게임을 신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보어가 아인슈타인한테 뭐라고 했냐면 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대요. 서로 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보어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아주 굉장하게 발전을 했던 양자역학이라는 물리와 또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새롭게 시작된 중력의 물리가 서로 합칠 수가 없어요. 자, 그걸 가지고 싸웠던 건 아닌데 아주 재밌게도 그 둘을 같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이리로 돌아왔어요.
자, 물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나 물어봤었죠. 자, 그런데 너무 재밌게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쿼크라든지 렙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알갱이들이 만약에 그 안에 더 새로운 구조가 있어서, 만약에 물질이 근본적으로 알갱이가 아니라, 점 같은 알갱이가 아니라 아주 작은 끈이라면, 하지만 너무 작아서 알갱이처럼, 점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양자역학이라는 물리랑 중력이라는 물리가 같이 설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분명히 근본적으로 물질은 점인데, 분명히 점인데 어떻게 끈이면 어떻게 그게 우리가 보는 거랑 어떻게 다르냐? 이게 정말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끈일 수가 있냐?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끈이 너무 작으면 그게 끈이라는 걸 알 수 없을 정도로 작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끈이 양자적인, 자, 아까 말했던 양자역학적인 어떤 진동을 해서 막 떨려서 그런 진동의 방식이 입자가 점처럼 보이게 만들어준다 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끈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너무 좋죠. 자, 양자적으로 점처럼 보이는 입자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끈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두 번째. 이게 더 좋은 건데 아까 말했죠. 중력이 반드시 있어요. 자, 아까는 중력이랑 양자역학을 같이 설명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자, 입자들의 물리를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하는 끈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여러 종류의 입자가 점처럼 보이게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중력을 설명하는 입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끈을 가지고 양자역학을 공부해보면 거기서부터 중력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중력이랑 양자역학을 같이 설명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물질이 근본적으로 점이 아니라 끈이었다면 두 개를 같이 설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체크를 해요. 이렇게. 너무 좋아요. 자, 그럼 다 됐는가? 아니에요. 자, 만약에 물질이 근본적으로 끈이었다면 이런 결과가 따라 나와요. 공간이 9차원이어야만 해요. 9차원. 자, 이 9차원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우리가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자, 차원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차원은 뭐냐? 공간이 있을 때 그 공간에서 어떤 위치를 정하려고 할 때 숫자가 몇 개가 필요하냐? 요게 차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공간이 점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공간이 점이었다면 이 점이라는 공간 속에 위치를 어떻게 정하냐? 위치가 딱 하나예요. 점이니까. 숫자가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공간이 점이었다면 숫자 하나도 없이 그 위치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위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점은 0차원 공간이에요. 자,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숫자가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0개 필요해요. 그래서 0차원이에요. 자, 선을 생각해 볼게요. 자, 선 위에서 위치를 특정하고 싶어요. 어떤 위치를 정해서 거기라는 위치를 결정해 주고 싶으면, 자, 예를 들어서 1만큼 갔을 때 그 위치다. 또는 3만큼 갔을 때 그 위치다. 숫자 하나가 있으면 위치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필요해서 1차원이에요. 자, 면에서는 숫자가 2개 필요해요. 이쪽으로 이만큼 가고 저쪽으로 저만큼 갔을 때 위치가 결정이 돼요. 자, 2차원. 자, 입체에서는 아래로 더 내려가요. 숫자 3개 필요하죠? 그 3차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몇 차원 같아요? 3차원 같죠? 뭐 시간 포함하면 4차원이지만 3차원 같아요. 자, 4차원 얘기하죠? 근데 끈이론에 따르면 공간이 9차원이래요. 그러면 6개가 모자라죠. 6개는 도대체 어디 갔을까? 3개는 보이는데 6개는 어디 갔을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 몇 시까지죠, 제가? 한 1시간 조금 안 되게 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주변 공간이 3차원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1차원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있는 선처럼. 실제는 이런 건데, 자, 우리가 사는 공간이 만약에 1차원이라면
그런데 만약에 아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나머지 1차원이 더 있었다면, 자, 아주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선만 있는 것 같았는데 아주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동그라미 방향이 더 있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방향까지 있다면 이 선을 따라서 얼만큼 움직이고 또 동그라미를 따라서 얼만큼 움직이냐, 두 개의 숫자를 정해줘야지만 위치가 정해져요. 자, 이건 2차원이에요. 근데 이 동그라미가 너무 작아서, 자, 1차원의 선에 있는 모든 점마다 동그라미가 다 있는데 이 동그라미가 너무 작아서 그쪽으로 못 움직였던 것 뿐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평균대를 따라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죠. 근데 평균대를 따라서 쭉 걸어갈 수 있지만 평균대 둘레를 따라서 이렇게 걸어갈 수는 없죠. 왜냐면 여러분보다 너무너무 작아서 그래요, 그쪽 방향이. 근데 그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사실은 아주 작은 방향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1차원까지 합해서 실제 공간이 2차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확장시켜서 우리한테는 3차원만 보이는데 아주 작은 나머지 6차원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전체 공간은 9차원이겠죠. 자, 이럴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모든 물질의 기본이 끈이라고 했을 때 공간이 9차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싫어했는데 만약에 이 9개의 방향 중에서 3개만 크고 넓고 나머지 6개가 아주 작게 말려 있다면 9가 3 더하기 6으로 나눠져서 초록색 3개 차원만 우리 눈에 보이고 나머지 빨간색 6개 차원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세상이 9차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서 V표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정말로 9차원 세상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아직 나머지 6차원은 너무 작아서 못 보는 걸 텐데 어떤 모양으로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험으로 아직 볼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공간 6개 차원은 6차원이기만 하면은 아무거나 더 생각하면 될까? 아까 전에 선이 있었고 거기다가 작은 동그라미를 막 붙여놨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를 붙일 때 어떤 모양의 공간이든 차원만 6차원이면 다 붙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대요.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끈한테는 아주 작은 끈한테는 아주 특별한 나머지 6차원 공간이 필요하대요. 6차원만 되면 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6차원 공간이어야만 한대요. 자, 그리고 그런 특별한 공간을 칼라비-야우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자, 어쨌든 그런 공간이 있고 그런 공간을 붙여서 눈에 안 보이는 6차원 공간을 각 점마다 다 붙여서 실제 우리 세계는 9차원이지만 3차원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재밌는 거는 이런 특별한 공간이 정말 특별하지만 굉장히 많아요. 너무 특별해서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다는 게 알려졌어요. 자, 제가 여기다 써놨죠. 10의 400승계 이상의 가능한 공간이 있어요. 자, 여러분 10의 400승이라고 쓰면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자, 한번 써볼게요. 10의 400승인데 1을 쓴 다음에 0을 막 붙여요. 맞아요. 지금 0이 이렇게 막 붙이는 이것도 모자라요. 이것도 모자라요. 모자라요. 자, 0을 이만큼 막 붙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숫자죠. 이런 숫자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숫자 얼마나 크냐? 자, 여기 빨간색으로 써놨죠. 여기까지만 0을 쳐도 이게 우주의 나이예요. 자, 우주의 나이가 우리가 140억 년 이런 얘기 하죠. 그 나이를 초로 바꿨을 때 이만큼인데 이거는 우주의 나이보다도 훨씬 많은 거예요. 우리가 우주가 태어나서 지금에 올 때까지 1초에 하나씩 가능한 공간들을 쳐다봐도 한참 못 봐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끈이 허용해주는, 끈한테 좋은 그런 수많은 공간 중에서 자연의 물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자, 자연의 물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만약에 나머지 6차원 공간이 이런 모양이었으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3차원 공간에서는 이런 입자들이 있고 그런 입자들이 이렇게 서로 당기고 민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6차원 공간이 나머지로 있었다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입자는 서로 전혀 다른, 아까랑은 전혀 다른 입자가 있을 것이고 그 입자들은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밀고 당긴다. 자, 이렇게 많은 나머지 6차원 공간의 후보들 중에서 뭐를 골라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입자들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론적인 얘기예요, 지금.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 수많은 공간 중에서 도대체 어떤 공간을 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연의 높은 에너지 물리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어떤 특별한 그런 나머지 6차원 공간을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입자들을, 실제로 우리가 보는 입자들을 예측하게 되고 또 그런 입자들이 우리가 아는 실험으로 본 방식으로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게 해주는 그런 특정한 나머지 6차원 공간을 아까 말했던 10의 400승계나 되는 공간들의 그 뭉쳐놓은 그 셋 안에서 찾아낼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걸 왜 하느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끈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양자역학이랑 중력을 같이 설명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끈을 가지고 설명해서 두 개를 같이 설명하고 그리고 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자연의 물리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이 끈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러면 어떤 아주 적절한 10의 400승계 되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공간 중에서 아주 적절한 6차원 공간을 찾아내서 그 공간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입자들이 어떤 입자들이 있고 아주 작은 세계에서 그리고 그 입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밀고 당기는지를 계산을 해서 그 계산 결과가 우리가 실험에서 봤던 입자들의 물리랑 똑같이 나오도록 그런 아주 좋은 실험적으로 잘 맞는 공간을 찾아내보자 이제 라는 프로그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6차원 공간의 구조를 수학적으로, 자, 수학으로 계산을 해서 잘 들여다봐서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3차원 공간에서의 물리 이론을 얻어내는데 그 물리 이론이 양자역학적으로 중력까지도 잘 설명하는 그런 물리 이론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수학과 물리의 만남이라고 오늘 강연 부제를 달았고요. 결과적으로 내용은 세상이 끈으로 만들어져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세상을 끈에서부터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제가 오늘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들으면서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재미있고 유익한 강연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